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아주 친한 제 짝꿍을 한 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제가 짝꿍이 됐다는 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3년 정도로 거슬러 가면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채권을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한국 채권의 최고봉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박사님, 본부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주현입니다, 여러분. 항상 출중하시고 뛰어나셔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본부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리진 않아요. 아니, 그 각도님 저하고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시지도 않지 않을까요? 남들이 그러면 저보다 나이 네. 많은 줄 알지 않을까요? 제가요? 네. 아니죠. 제가 네. 훨씬 어려 보이긴 하는데. 저보다 나이- 훨씬 어리세요. 근데 벌써 본부장이세요. 아이, 본부장. 대단합니다. 본부장. 네. 아, 예. 우리 본부장 되려면 예. 머리 싹 하얘져야 되는데 아이, 대단하십니다. 본부장은 아니고, 제가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저는 증권운용부장을 맡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하니까 네. 뭐 이제 본부장급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네. 제 공식 직함은 증권운용부장입니다. 아, 네. 그리고 참 그 학구열이 대단하셔서 저는 학사밖에 못했는데 벌써 박사시고, 게다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자산, 대체 자산 공부를 또 하셔서 곧 또 학위가 나오시죠? 네, 요번에 이제 건대 부동산 대학원 요번에 졸업을 합니다. 네. 벌써 5학기가 지나서 이제 또 하나의 석사 학위가 또 나오게 됐네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다 진짜. 네. 네. 아니,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아니 뭐 그 궁금증이 항상 있는데 그걸 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한다는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최고의,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채권을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최고봉. 아, 그거는 저보다 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고.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 있잖아요. 우리 저기 오건영 아저씨. 거긴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퀴즈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계속 좀 부러워하시고 계세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 유키자 관계자들 좀 불러주세요. 네. 채권이 궁금하시면 채권을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하실 분은 없다 일단. 네. 어려워도 이게 최선이다. 뭐 꼭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찍는 것보다는 조금 영상이 나가는데 좀 시차를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되기 전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영상 나가는 거는 금리 결정되고 나갈 거예요. 일단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된 다음에 세상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정황적으로 무조건 50bp, 소위 말하는 빅스텝 0.5%포인트를 네. 금리를 올리겠죠.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네. 네, 그죠? 그러면 2.25%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1.75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25bp씩 0.25%포인트씩 올리면서 연말 기준에 한 3%가 이제 중론이긴 한데, 네. 만약에 미국이 그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75bp를 정말로 지금 매우 높은 확률로 높일 거잖아요. 90%가 넘는 확률로. 그러면 그렇게 올리게 된다면 2분이 되고 미국 금리, 한국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역전되면 네. 지금 봐라, 환율도 1,300원 넘고 드디어 뭔가 올 게 오고 위기가 오고 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몹시 두려움에 떨고 계시고, 특별히 IMF를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떨고 있어요. 지금. 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분위기가 싸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1,300원을 넘어갔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에 뭐 개미떼 행렬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처럼 네. 뭔가 이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항상 국내에서 나타난 위기는 사실은 내부적인 위기보다는 대체로 외환의 문제에서 발생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느낌적으로 좀 싸하긴 한데, 근데 저는 뭐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환 비율이거든요. 즉 우리하고 다른 통화하고의 교환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달러 대비 환율을 쓰니까 지금 달러 대비 환율 1,300원이 넘어가 있는 건데, 뭘 봐야 되냐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만 약하냐?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 그냥 고만고만한데 원화만 약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금융위기의 전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다른 나라 통화를 보면
지금 엔화도 약하고요. 그렇죠. 유로화도 엄청 약해요. 엄청 약하죠. 지금 유로화가 거의 달러하고 1대1 이제 뭐 페어가 되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전망을 보니까 그 오히려 유로가 이제 달러보다는 약해서 1 아래로 갈 수 있다. 뭐 0.98까지도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투기 세력이 거기에 엄청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베팅 네네. 상당히 지금 강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의 외환 시장은 이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국면이라기보다는 달러화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국면이고, 당연히 달러화가 강하니까 이제 그것 대비 교환 비율로 따진 우리 원달러 환율도 높아지는 그런 형국에 있다. 네. 즉 환율 상승의 그 어떤 요인 자체가 국내 펀더멘탈의 문제점보다는 이제 미국 달러화의 강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외환시장 얘기하면 항상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외환시장하고 외화 자금 시장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환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뭐 달러와 원화를 이제 이렇게 교환하는 거래 시장이라고 한다면, 외화 자금 시장은 뭐냐면 달러화를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금리가 금리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조달하는 시장과 달러를 바꾸는 시장으로는 조금은 개념이 다르죠. 달러를 조달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제 뭐 만기가 있겠죠. 1년 동안 뭐 조달할 수도 있고, 뭐 1개월 조달할 수도 있고, 조달을 할 때 조달 금리 내지는 조달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조달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를 조달하는 비용이 갑자기 엄청나게 비싸진다던가, 실제로 달러와 조달이 잘 안 되는 징후가 나타난다던가,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외환 위기를 걱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반인 분들 중에 불안해서 빨리 네네. 통화 수합 해야 된다. 네네. 뭐 상시 통화 수합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요즘 우리나라 일반인들 워낙 수준이 높아서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조달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일단은 외환 시장보다는 외화 자금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된다. 이제 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 조금 어려운 건데 설명을 네. 드려도 괜찮겠죠? 저희 채널 수준이 조금 예. 있죠. 외화 자금 시장에서 이 외화 자금의 비용은 어떻게 추산을 하냐면, 우리가 현물환과 선물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달러를 조달한다고 한다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현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사겠죠. 네. 조달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특정 시점이 지난, 예를 들면 1년이라고 한다면 1년 뒤에는 다시 달러를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게 내가 1년 동안 달러를 조달하는 시장이 그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외화의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현물환 시장에서는 내가 달러를 사고, 선물환 시장에서는 내가 달러를 파는 그 거래를 동시에 하는 형태가 돼요. 그게 바로 외화를 조달하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용어로 수합 시장에서 달러를 바이 앤 셀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팟에서 바이를 하고 포워드에서 셀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를 막 무조건 조달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막 살려고 난리가 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물 환율이 올라가요. 네. 그렇죠? 달러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근데 그거와 정확히 그 똑같은 규모만큼 선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파는 수요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현물환에서는 환율이 급등하는 압력이 생기고, 선물환 시장에서는 달러와 환율이 급락하는 압력이 공급이 생깁니다.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이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선물환율은 급등을 하고 선물환율은 급락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합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뺀 거를 수합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빼고 되질 않았네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마이너스. 예. 그러면 다시 우리 입장 생각해 보면, 내가 달러를 조달해서, 즉 현물에서는 달러를 비싸게 사서, 그죠? 선물에서는 달러를 싸게 팔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역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죠. 외화 자금 시장에서 외화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 갭 차이를 봐야 돼요. 즉 수합 포인트 이거를 봐야 되고, 이 수합 포인트를 현재 환율로 나눠준 거를 수합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비율로 비용을 지불하느냐 이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 1년 만기 기준으로 이 수합 레이트가 한 100bp 정도, 1%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1년 동안 달러 내가 1년 쓰기만 해도 빌리기만 해도 한 100bp를 일단 내고 시작해야 된다는 굉장히 거죠.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선물로 매도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분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화시켜 놓은 건데 중립 위치로 만들어 놨는데 그 중립 위치로 만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환 변화의 리스크를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그 리스크를 없애는 해지 비용이 100bp라는 거죠. 네. 지금 정확한 부연 설명 주셨는데 이 현물과 선물한 거래 동시에 진행 안 하고 내가 달러가 필요하면 일단 현물한 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내가 조달했다가 나중에 갚아야 될 때 외환 시장 가서 달러를 사서 줘버리면 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환율 변동 리스크가 발생을 하죠. 1년 전으로 되돌려서 시계를 네. 그때 달러를 조달한다고 현물을 샀다가 선물을 안 매도를 해놓고 네. 다시 사서 줄 거라고 했으면 벌써 굉장히 큰 가격 차이. 엄청난 난리가 났겠죠 지금. 네. 거의 한 10% 정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외화를 조달할 때는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FX 수합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말씀했던 것처럼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은 또 이제 이걸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양국의 금리 차가 반영되는 또 이론적인 선물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거의 비슷하니까 사실상 금리 차가 없으면 현물 환율이나 선물 환율이나 거의 똔똔이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근데 말씀했던 것처럼 만약에 달러화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현물 환율은 급등하는데 선물 환율은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화 자금 시장에서 뭔가 달러를 급하게 빌려야 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네. 이 수합 포인트, 수합 레이트가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가면 그러면 금융위기가 와요. 환율이 급등을 하는 거는 달러화의 강세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N1이나 그렇죠. 유로1까지 봐서 그게 모두 워낙 약세면 문제지만 네. 요즘같이 N1이나 유로1은 약세가 아니면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합 포인트와 수합 레이트가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가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상황들은 사실은 조금 이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 즉 외화 자금 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는데 비용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모양새가 아주 급격하게 급락하는 형태이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는 정도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수합 레이트가 지금 아까 제가 1%포인트 한 100bp 정도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거의 한 200 내지 한 300 정도 가면 그거는 조금 위기의 전조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설명이 길었는데 최근에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네. 달러와의 강세의 공통 현상으로 일단은 볼 수 있고 외화 자금 시장 보면은 조금은 불안한 국면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수합 포인트가 급격하게 마이너스 폭을 크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 시장을 모니터링하자. 네. 단순히 환율이 오락내락하는 시장보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그 현재 한 100bp 정도 벌어져서 네.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럼 과거 평균 정도는 어느 정도 됐다고? 과거 평균은 대략 한 마이너스 50bp 정도, 네. 그러니까 0.5% 정도.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 선물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양국의 이제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 1.75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은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역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형성되는 선물 환율도 살짝 내려가요. 네. 그래서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 차이가 그 금리 차에 의해서 이렇게 동등하지 않고 선물 환율이 살짝 낮게 가는 게 정상 시장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이 폭이 이 수합 레이트가 결국은 금리 차만큼 반영된다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금리 차가 반영하는 이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 차이보다 갑자기 선물 환율이 훅 떨어지고 현물 환율이 확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면 요거는 문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지 말 건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레인지가 뭐 이게 마이너스 0.5에서
이게 거꾸로 플러스로 가는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가 매우 높아져 버리면 오히려 현물 환율보다 선물 환율이 또 높아져야 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수합할 때 돈을 받고 수합을 해주기도 했죠. 그렇죠. 오히려 내가 달러를 조달하는 게 오히려 내가 프리미엄을 얻고 갔던 시장도 있었었죠.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절대적인 평균 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적인 선물 환율 대비 실제 거래되는 선물 환율이 얼마나 마이너스로 떨어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금리 결정이 나고 나면 그쪽에서 우리보다 25p를 더 올리니 기존보다는 오히려 이 수합 레이트가 마이너스 폭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환율에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네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기 마련이니까 네. 환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압력들이 좀 발생을 하긴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 차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높아서 그 나라로 다 자금이 이동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은 뭐 남미 국가들, 뭐 브라질, 멕시코 내지는 뭐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로 자금이 다 갔어야죠.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그네들 나라로 금리가 항상 그 자금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금리 차라고 하는 거는 또 현상일 수도 있고 원인이자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의 유출이 심하니까 그래서 높은 금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미국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높다고 해서 국내에 있는 자금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 내지는 외국인 들어오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은 거리가 있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자금 이동과 연관되는 거는 오히려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기준금리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공격적으로 인하를 해요. 반면에 한국은행은 좀 점잖게 인상할 때도 살짝, 인하할 때도 살짝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의 끝단에서는 항상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기준금리의 하단에서는 미국이 낮죠.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간 적이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번 국면에서도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국면으로 갈 텐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던 그 시기에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느냐? 실질적으로 그 당시를 보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오히려 미국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 금리가 낮을 때 원화가 강세를 보인 적이 더 많아요. 즉 환율이 떨어진 적이 많다고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올린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면 세계 경제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좋았던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민감도가 제일 높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 펀더멘탈 좋기 때문에 금리 차가 역전이 돼도 오히려 자금 계속 들어오고 환율도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언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높아진 기준금리 인상이 언젠가는 경기를 이제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국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는 그때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니까 다시 한국보다는 금리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겠죠? 뒤늦게 가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요때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을 해요. 네. 환율이 급등 그럼 약세? 그렇죠. 원화가 약세라고요.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릴 때 오히려 환율이 급등하더라. 위기니까. 위기니까. 아, 미국이 위기니까 금리를 낼 테니까. 그렇죠. 네.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니까 네. 그때는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높게 있어도 다 필요 없고 그 무조건 안전자산 달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론이 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이 어디서 터졌느냐가 그렇죠.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금 이동에 중요한 거는 금리 차가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이다. 네. 미국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지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100이면 우리는 위아래로 200씩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 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좋을 때 우리나라 더 좋아. 미국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더 안 좋아. 그런 인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단순히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니까 자금 이탈 요거는 예전의 국면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 금리를 75bp씩 인상한다라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뭐 1분기, 2분기 뭐 마이너스 성장도 해서 우려가 있긴 하지만 미국 경제 자체가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국면으로 가면 근데 그때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는 저는 그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1,300원대 환율인데 아직도 상단을 딱 봤다라고 하기가 저는 좀 그래서 좀 오히려 어렵지 않나.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가는 시기는 경기 사이클이 바뀌어서 미국이 바야흐로 금리를 인하할 때 그때가 정말로 환율이 크게 상승할 만한 압력이 남아있지 않나. 지금은 그때랑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뭐 그렇게 약하진 않은 거다. 상대적으로는. 근데 그 사실은 원화가 지금 최근에 좀 약세가 되면 우리가 보통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1,300원이면 수출 기업들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경상수지가 확 터지면서 나름 바로 좋아져요. 막 이게 이제 IMF의 기억이었고 분명히 그랬었는데 근데 이번에 지금 석 달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서 지금 깜짝 놀란 상황인데 수출이 환율이 약하니까 수출이 늘어나니까 좋잖아 했는데 수출이 늘어난 것까지는 맞지만 수입은 더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지금 국면이 뭐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을 뭐 짧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진짜 한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항상 경기와 물가가 거의 동행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후행해서 물가 오르고 경기 꺾이면 바로 물가도 꺾이고 그래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 타겟팅보다는 사실은 경기 타겟팅인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냥 경기에 거의 한두 분기 후행해서 물가가 그대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국면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가 꺾이는데 물가는 여전히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물가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비용 측면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을 해가지고 뭔가 달러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수출을 하기 위한 뭐 원자재라던가 그 원제품을 만들기 위한 이제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그래서 이게 옛날하고는 조금은 경기 사이클이나 국면이나 저는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 경제 여건이 그렇게 지금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환율이 1,300원대 왔지만 아직 고점 부근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지금과 같은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게. 무역수지 적자가 빨리 역조 현상이 풀리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수출을 더 많이 하거나 네. 아니면 수입을 줄이거나. 근데 지금 수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미국 경제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세계 경제 지금 이제 둔화된다고 경고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각도기님도 몇 번 얘기했지만 글로벌리 기업들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국내 기업도 지금 삼성전자 재고 엄청 많이 쌓여 있다고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네. 그러면 수출이 지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안 하냐? 아니 그냥 원유만 수입해도 그렇죠. 지금 저도 그제 또 기름 넣었는데 2,100원이 2,100원. 네. 기본. 순식간에 10만 원 들어가죠. 네. 네. 근데 약간 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제가 정확하게 2,000원대 이상의 기름값을 봤던 게 언제냐면 2008년도 금융이 오기 직전에 2007년도에 그 당시에 국제 유가가 100불 넘어갔어요. 거의 150불? 네, 그때 150불 정도. 150불 정도 됐었나 그죠? 골반삭스가 엄청 올린다 그래가지고 네, 한번 더. 뭐 200불 간다 그랬나? 하여튼 막 네. 5일 피크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네네. 조장할 때 그때 딱 유가가 2,000원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그래서 길거리에 차들이 별로 안 다녔습니다. 강남 사는 분들은 좋아하셨다고 해요. 네. 야, 차 안 막히니까 좋다. 네. 근데 요즘은 차가 막혀. 저는 은근히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그 출퇴근이 불편해서 저는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름값이 2,000원 넘고 하길래 아, 야, 요즘엔 좀 차 좀 줄겠지? 교통량 좀 줄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음. 제가 거의 차이를 못 느껴요. 네. 물론 이제 저의 편협된 이 경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잖아요. 근데 박수도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네. 아무리 공급 측 요인이 커도 수요가 이거 받쳐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없어지면 안 나지. 네네네. 아니면 얘가 확 빠르든가. 그러니까 일 예로 기름값이 2,100원인데도 네. 차 교통량이 안 줄더라. 네. 이거 받아주잖아 지금. 네. 그러면 이게 쉽게 끝나겠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원유만 수입을 해도 수입 금액이 그렇게 크게 줄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 무역 수지 적자가 뭐 한두 달 가면 한두 분기 가면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지금은 어렵지 않나. 네. 자, 그러면 그 한국도 연말 기준으로 이번에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연말에 한 3% 정도잖아요. 네. 사실은 한국이 이제 애매하다 좀 걱정된다 하지만 사실은 기업 측면에서 문제 터질 거는 그다지 없어 보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기업들 맞죠. 예. 부채가 예전보다는 월등히 줄었으니까 네. 옛날 뭐 IMF 이전에 뭐 보통 200~300%뭐 건설회사 한 1,500% 2,000%막 이랬었으니까 부채 비율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안정되어서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기업들이 은행이 어쩔 수 없이 돌파구를 뚫은 게 가계대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월등히 많이 갖고 있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GDP 대비 개인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네. 이 정도 부채 비중이면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이미 좀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금리가 올랐을 때 개인들의 문제가 과연 없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터지면 진짜 우리는 블랙스완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부담이고 경제 주체 중에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있는데 네. 그 지난 코로나 직후에 부채가 늘어난 그 주체가 누구냐면 정부하고 네. 가계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는 뭐 손실보상하고 네, 재난지원금 줬으니까 뭐 추경하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부채를 늘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채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40%였던 게 지금 50%를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0% 포인트 정도의 GDP 대비 이 정부 부채의 상승률은 사실은 매우 가파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빠른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지나가게 되면은 지금 같은 인구 구조라고 하면은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뭐 세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만 있고 그럼 이게 기하급수로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도 이제 뭐 이 재정 건전화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정부는 정부고 아직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50%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어요. 나중에 가면 뭐 기하급수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글로벌리 뭐 국가 부채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계 부채는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특히나 그 요번 사이클에서 영끌, 빚끌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했었고 그다음에 벼락거지 뭐 이런 용어들이 있을 정도로 되게 내가 부채를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왠지 나는 도태되는 내가 뭔가 인생을 잘 못 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포모라고 하는 단어도 생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들이 특히나 MZ 세대들이 빚내 가지고 주식도 사고 코인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해서 최근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1, 2년 동안 가장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한 게 바로 이 젊은 세대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 사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도 그 2030 세대 있을 텐데 지금 얼마나 지금 낙심이 크겠어요, 지금. 네. 레버리지는 잔뜩 일으켰는데 자산가격이 다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모아놓은 자산이 또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계층들이 소비 여력을 완전히 좀 잃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나라 전체의 문제로 불거지고 이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불거지려면 결국은 은행 대출이 부실화돼야 부실화되는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 잠깐 치고 나가면 네, 아무리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은행만 짱짱하면 그렇죠. 그냥 나라 전체 위기 없이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거고 은행들이.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느냐 문제인데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으로 이제 대부분 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LTV 이하까지 부실화될 정도 수준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겠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LTV가 세계적으로 사실 거의 제일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네. DTI까지 적용해가지고 뭐 50%, 그렇죠. 뭐 40%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급하게 올라서 지금 난리긴 하지만 최근 3년, 4년간 집값 오른 걸 따지면은 하위권입니다.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아 그런가요? 네네. 음. 예. 그래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냥 속된 말로 반토막만 안 하면 은행의 부실까지 가지는 않는 거지. 네. 개인의 부실로 그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개인이 뭐 파산을 하고 뭐 이렇게는 갈 수 있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거는 개인의 문제이고 네. 이게 사회 전체의 문제로까지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은행은 빚 못 갚아? 그래 알았어. 부동산 담보 차압해가지고 경매로 넘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불거질 정도로 문제가 되려면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야 된다. 근데 또 자산 가격이라는 게 반토막 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죠.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또 건설 자재비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원가법으로 접근을 해도 반토막 나도 쉽지가 않아. 네네. 왜냐면 지금 질라고 하면은 건축비가 더 많이 드니까. 그렇죠. 뭐 한 30%에서 40%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주 일부 그 변두리나 뭐 지방의 그런 지역 말고는 저는 뭐 아주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불거질 정도의 부동산 가격 폭락은 뭐 그것까지 걱정하는 거는 너무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 대출을 제가 알기로는 만기를 계속 연장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나 연장을 해줘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은 이제 뭐 상환을 하라고 요구를 하든 이거를 현실화 시키려고 하겠죠. 네. 근데 경제가 지금 코로나 풀리고 나서 잠깐 리오프닝 되면서 서비스업 관련해서 뭐 음식점이나 뭐 술집, 유흥주점 이런 데로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주가 빠지고 뭐 주식 더 안 빠진다 하더라도 경제가 이제 둔화되고 이러면 이제 씀씀이가 줄 거잖아요. 술 일주일에 두세 번 먹을 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 끝나서 장사 좀 해보려고 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마침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이제는 더 연장이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뭐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대손을 쌓아야 될 수도 있죠. 네. 그동안에는 그냥 멀쩡한 이자만 조금만 갚으면 멀쩡한 자산이었지만 이게 원금 회수가 조금 이제 뭐가 불가피해진다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뭐 고정이하 여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 이제 그때 되면 좀 은행 쪽에 뭔가 재무적인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갈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냐. 네. 예,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에 은행 쪽에 조금 뭔가 부담이 좀 커지는 국면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듭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박사님과 함께하는 채권, 부채, 외환 관련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스템 리스크 얘기를 했으니까 그 조금 그쪽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지금 2030이 이제 영끌먹끌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서 야 이것도 꼭지 잡아갖고 이거 난리 났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 진짜로 난리가 나 보이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저희 나이 때 40대 이상의 분들은 뭐 많이는 안 했어 잘 모르지만은 20, 30대는 크립토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집담보로 나온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몰라도 네.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네, 네. 어떻게 집담보로 이런 걸 살 수가 있어 할 정도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이제 부실이 터진 거잖아요. 네. 반토막이 이상 났으니까 일부 마진콜 나고 이런 건데 만약에 이쪽이 이제 반등을 제대로 못 하고 옛날처럼 처음 나왔다 한번 올랐다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쪽으로 인해서 조금 부담이 전이가 되면서 은행의 시스템에 그 조금 부담을 매기는 그런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 이건 뭐 통계치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단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가상화폐 투자를 조금은 하거든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별로 안 좋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제 개인 유튜브 하면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쨌든 이제 하나 구색을 맞춰야 되는 자산군으로 된 거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비중의 문제일 뿐이지 일정 부분은 분산 투자 관점에서 일부는 들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개인 채널에서 몇 번 얘기했고 지금도 저는 팔 생각은 없어요. 네. 저는 그냥 투자라기보다는 저는 수집 같은 개념으로 장기 투자하듯이 그냥 이렇게 꾸준히 살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은 못 느끼는데 지금 각도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게 뭐 집을 담보로 해서 진짜 내 모든 거를 다 갈아 넣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80%뭐 반토막 이렇게 났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레버리지를 감안해 보면 내 재산은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제 부채만 남은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형태든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이 기본적으로 대출해 준 것은 LTV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어느 정도 뭐 반토막만 안 나면 그게 개인의 어떤 그 신용 위험이 금융기관의 위험으로까지 넘어가는 거에는 어느 정도 뭔가 좀 이렇게 방어망이 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부채가 단순히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이런 것도 분명히 썼겠죠 대부분. 네. 그런 쪽은 분명히 좀 부실화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은행 쪽에 부실 대출이 좀 향후에 늘어날 소지는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번질 정도일 거냐?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뭐 그렇다면은 뭐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얼마나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지 여부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렇죠. 예, 만약에 그 건수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올라온다 이러면은 은행권들이 뭐 경매에서 요즘 경매가 잘 풀려가지고 뭐 회수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맞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대출 금리를 보시면 그 신문에 나오는 대출 금리 뭐 6%, 7% 얘기 나오는 거 뭐냐면 신규 취급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받으면 6%, 7%의 주담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받았던 거는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그건 언제냐면 그 이자 적용이 바뀌는 때. 예. 근데 그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금융채 1년 기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금리가 업데이트가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와,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았어 하고 3%대 초반에 받았는데 네. 뭐야 이게 내가 그렇게 시중이 없어 이랬는데 지금 3%대 초반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1년 됐거든요. 네. 이제 곧 만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바뀌더라고요. 금리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정도 3%대면 곧 있으면 5%대로 바뀔 겁니다. 네, 곧 만기 됩니다. 예,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신용 대출이 있었는데 3.5였던 신용 대출 금리가 5.3이 됐어요. 저도 나름 신용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의외로 금리가 급등한 거에 대한 실질적인 여파가 아직 안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네. 예. 나도 그 올라가면 갚아야 되겠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걸 내가 그 정도면 이거 내가 5%로 이거 빌려갖고 뭐 더 이상 수익 낼 게 없는데 네. 그럼 이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돈을 벌어서 갚을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 근데 그걸로 뭐 딴 걸 투자했다며요. 네.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갚냐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이제 3% 연말 기준으로 그러면 그 금리들은 5%가 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은
아직 반영 안 됐다라고 내년도 저는 생각을 중반 해요. 되면 확실하게 오겠네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시작.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리셋되는 그 대출자들은 이제 뜨악할 거예요. 야, 씨, 이렇게 높아졌어? 이거 내가 계속 들고 가야 돼?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거고 네.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다. 음. 갚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그 이자 내느라 다른 소비를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우려들이 이제 드는 거죠. 돈 갚느라고 돈 쓸 수 없는 상황들. 그렇죠. 그렇죠. 아직 지금 뭐 마트라든가 어디라든가 가보면 아직은 우리 일찍이 체감했으니까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네 이런 것들을 체감했는데 아직까지는 가보면은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흥청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그래요. 네. 아직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항상 이럴 때 되면 양극화로 가기 때문에 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애매한 그 계층과 이제 저소득자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각도기님이 가시는 마트를 기준으로 이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다이소? 컨센서스를 가지려면 안 돼요.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는 더 부담 없어. 더 부담 몰리지 없어. 사람들이 더 몰리지. 그렇구나. 그 저기 더 바빠지겠네. 소소한 행복. 그러네요. 1,000원의 행복 찾으려고 더 가지. 네, 그러네요. 네. 네.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막 와닿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듯하고 역시 설명의 달인이다. 아유,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이미 연말이 됐다고 생각해서 2022년 12월의 관점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본다면 내년도에는 모든 것들이 조금 위축되고 경색되는 흐름들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미래라는 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오면 또 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이 나와서 실제 그 위기까지는 안 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정반합의 구조처럼 정반합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무조건 경제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가봐야 아는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위기가 올 거야라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걱정을 하면 결국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위기가 오지 않게 그렇죠. 또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책이 안 나온다던가 내지는 그 정책이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정책이라던가 이제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상되는 지금 위기는 피해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위기라는 거는 뭐냐면 물가가 너무 빵빵 튀는데 그 물가를 잡을 수 없는 상황들 이거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위기인데 지금 한국은행 새로운 총재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스탠스를 보면 저희가 보기엔 되게 이성합리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전문가로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은행을 그래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사실 그동안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비판하는 쪽이었는데 그래도 이주열 총재가 퇴임하기 전에 작년부터 우리는 그래도 금리 인상의 시동을 조금 일찍 걸어서 그래도 이렇게 금리를 좀 높여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칭찬해줄 만한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거인의 발걸음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따라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로 7월 되면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에 따라서 우리가 3% 수준에서 금리를 올려고 말아도 될지 아니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더 올려야 될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뭐 한국은행의 액션 같은 거를 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땐 아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 어느 정도 보폭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적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자금 유출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같이 했죠. 네. 그러니까 금리 올릴 때 가치는 올려줬다는 얘기예요. 걔네만큼 못 올렸을 뿐인 거지. 그래서 요번에도 저는 이제 미국이 월말에 75bp 금리 인상한다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도 50bp 인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그냥 필수다. 네네.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연준이 물가 대응을 잘 못해서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3% 중반 정도에서 기준금리의 그 상단 터미널 레이트가 찍힌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 내년도 상반기 빠른 애들은 올해 연말부터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이런 지금 그렇죠. 설레발을 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설레발이에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잡히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연준의 스탠스가 더 강하게 나와야 되는 필요성을 높여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상당히 설레발이다. 이제 설레발 때문에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있으니 연준으로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잘해온 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뭐 그 폭폭은 뭐 우리나라 여건 봐서 조금 적게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근데 적어도 미국이 거인의 발걸음 75bp 하는데 우리는 25bp 하고 말기에는 지금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 물가도 지금 이제 5% 6%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면 사실은 뭐 미국 8.6%를 못지 않은 거죠. 예, 못지 않은 거죠 우리도. 네. 그러니까 우리도 50bp 인상은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질문을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했는데요. 연말 기준 금리를 3%로 가정을 했을 때 그 3%를 과연 우리 경제 체력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왜냐하면 3% 정도 하니까 그 PF 현장 같은 데 가보면 금리 한 10% 내외 될 거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써 8%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사실 지금 현재 국고채 3년 금리가 한 3.2%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미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우리 기준금리가 3%갈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대출 금리가 은행채 뭐 1년 뭐 이런 금리에 연동이 되고 물론 CD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대부분 다 금리가 올라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대출 금리 신용대출 받을 때 뭐 CD 금리 3개월 변동보다는 뭐 1년짜리 변동, 1년 고정으로 끊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1년짜리 금리가 은행채 1년인데 이미 은행채 금리가 매우 높아요. 네. 기준금리 3%를 사실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3%로 높인다고 해서 지금의 금리보다 지금 1.75인데 한국은행이 3%까지 올려? 그러면 125bp가 더 높아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6% 예를 들면 대출금리면 100bp 이상인 7%로 가?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금리의 하단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이 하단이 계속 꾹 올라와가지고 저 위에 이제 더 올라간다. 받쳐주는 거죠. 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높아진 금리가 안 떨어져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부담이 됩니다. 그게 부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금리 재수 좋게 내가 다시 리셋되는 금리일 때 마침 금리가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높아진 금리가 계속 가. 그 얘기는 이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높아진 금리에 다 적용받는 얘기예요. 예, 네. 적응도 할 것이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리가 최근에 높아졌지만 신규 취급 기준이고 기존 거는 아직 금리가 다시 업데이트 안 된 주체들이 꽤 많다. 근데 지금 높아진 금리 수준이 꽤 가면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금리가 다시 리셋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거의 100bp, 200bp 높은 금리가 그러니까 적용이 돼요. 신용금리 5, 6%가 그냥 고정화되는. 고정화되는 거지. 그냥 그게 그냥 가버리는 거지 계속.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길면 길어질수록 버티기 어려워지는 그런 주체들이 발생할 수 있죠. 네. 고금리가 오래 가면 잠깐 갔다가 내려오면 상관이 없어요. 네. 오래 가면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기하고 물가가 대부분 같이 다닌다고. 경기가 꺾이면 물가가 바로 딸려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 꺾이면 금리를 올렸다가 바로 내려줬습니다. 지금 설레발 전망이 나온 것처럼 빠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미국 다시 금리 인하할 수 있어라는 논리가 기존 그 국면에서는 맞아요. 네. 경기 꺾이면 물가 꺾였으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걱정하는 거는 경기가 꺾였는데도 물가가 안 꺾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올해 말에 경기만 보면은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미국이 못 내려줘요. 물가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정말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계속 두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빅스텝이 아니고 말도 잘 만들어내 사람들이. 네. 그죠? 이런 단어가 원래 있었어요? 자이언트 스텝? 전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럼 예전에는 처음 만들어진 거네. 빅스텝밖에 없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예.
야, 75bp 지난달에 하면서 정말 금융시장이 혼돈의 한 달이었어요. 6월달에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은 지금 7월 상순 부근에서 보면 75bp 7월달 할 것도 좀 반영을 한 것 같고 채권시장이 약간 설레발을 쳤다가 75bp 한다 그러니까 약간 놀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이번에 75bp 연준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뭐예요. 채권 시장이 그렇다면 연말 이번에 75bp 올리면 어찌 되었건 연말 기준금리는 3.25에서 3.5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정도가 뭐 거의 합리적인 전망치죠. 거의 뭐 될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아무리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해도 10년물 국채 금리 그것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정말로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달려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그 다시 3%를 살짝 이제 밑돌았다가 뭐 올랐다가 한 2.9 정도 뭐 네, 우리가 2.9 지금 예요.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네. 그런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4번의 회의가 남았고 지금 연준의 움직임은 그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자빅베베 자이언트, 빅스텝, 베이비 해서 자빅베베에서 연말이 네. 3.25에서 3.5 정도가 이제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러면은 기준금리 3.25에서 3.5면은 미국채 10년짜리가 적어도 그 정도 수준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2.9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채권 시장은 첫 번째는 결국 그렇게 못 올릴 거야. 올해 안에도 올해 되게 안에도 대담하다. 채권 시장. 못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섞여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만약 그렇게 올린다고 치면 경제는 정말 안 좋아져. 경제 박살 날 거야. 박살 날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은 기준금리 높아도 10년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2.9도 높은 금리일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다음 사이클은 또 다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니까. 이게 언제냐면 딱 정확하게 2008년도 리만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갔거든요. 2008년도. 2008년도에. 2018년 아니고. 네. 그때 미국채 10년짜리 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더 낮았나요? 4.5였어, 4.5.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그 당시에 5.25까지 갔는데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4.5에서 지가 기다리고 있어. 네. 인상되는 구간에도.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말이 등장을 했던 게 그거거든요. 네. 그 미국 의회에서 그린스펀 의장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린스펀 의장, 아니 왜 미국 기준금리 5.25인데 미국채 10년 금리 4.5%밖에 안 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스펀 의장이 얘기한 게 첫 번째가 I don't know. It's conundrum. 그분 좀 되게 이상하다. 좀. 네.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명칭이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스터디 해보니까 수급 요인 같습니다. 뭐 아시아 국가들이 뭐 국채를 많이 사서 무역수지 흑자가 많으니까 그 돈으로 외환보유고 확충하느라 하는데 이제 달러를 사면은 곧 채권을 사니까 지표물인 10년을 많이 사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뭉뚱그려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채권 시장에 정통했던 채권 시장 내의 시선은 웃기고 있네. 전통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은 이거는 급격한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 미국 기준금리가 5.25인데 지금 10년짜리를 4.5%에 산다는 이유는 지금 5.25의 기준금리는 이거는 매우 일시적이고 10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향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니까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4.5에 10년짜리를 확정시켜 놓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투자한 사람은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죠. 진짜 초대. 왜냐면 2008년도에 4.5에 산 사람은 2018년도까지 4% 중반의 이자를 받았을 거잖아요. 2018년도에 금리 얼마였죠? 0%? 초로였잖아요. 대박 났지 완전 초대박이지. 그래서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에 대한 예측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됐었을 때 거의 8, 9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지금 연말에 3.25에서 3.5%로 기준금리가 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왜 미국채 10년은 2.9에서 지금 잘 안 오르고 있냐? 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거기까지 못 간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설령 간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경기 침체 못 피한다. 이건 빼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산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고용률이 네. 막 오늘도 나왔지만 1,150만 구인 막 이러잖아요. 네네. 밑에 있는 중남미 애들이 못 올라와가지고 고용이 당분간은 조금 더 유지될 것 같은데
너무 채권 시장이 그동안의 그 어떤 관성대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채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네. 채권 시장을 바라보면 이거 그 마치 우리 주식 시장이 10년 랠리 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뭐 이렇게 당연히 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너무 채권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상 이제 75p 해서 기준금리 2.5 되고 3% 되고 하면 뭐 지금보다는 조금은 높아질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미국채 10년의 절대금리보다는 이제 바야흐로 미국채 2년과 미국채 10년의 금리 차, 장단기 금리 차를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제 어제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단기 쪽 2년짜리 금리는 거의 연동해서 상승할 게 자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채 2년짜리도 지금 2.9밖에 안 되거든요. 네. 얘는 3% 이상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10년짜리가 같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얘는 그냥 여기서 버티면서 이제는 정말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라고 할 건지는 이거는 뭐 사실은 누구도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뒤로 시계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미국 네. 성장률 2.9%만 나와도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 다시 있죠. 옛날처럼 이렇게 환원이 된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라이싱을 한다. 네. 채권 시장에서.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조금 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3개월 물 자체도 네. 콜도 안 따라가는 거야. 기준금리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1.7이잖아요. 1.7. 예, 예. 그러면 다음 달에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인데 네. 1.75인데 3개월 물이 지금쯤이면 거의 다 왔어요.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좀 낮긴 하네요. 1.7이라면. 근데 아마 금리 인상이 되면 단기 쪽은 바로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단기 자금 시장에서 여전히 그 자금은 좀 풍부한 거예요. 아, 자금 풍부하다. 예. 아, 그러니까 1.75라고 하는 기준금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75인데 1.75보다 너무 금리가 낮게 가 있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높게 가 있는 것도 문제예요. 네. 어느 정도 밴드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뭐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 유동성은 좀 이렇게 풍부하다. 풀어주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금리 인상 딱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반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시장이 너무 좀 프라이싱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3개월 이내에 단기 자금들은 그거는 뭐 유의미성은 조금 떨어진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2년짜리가 만약에 계속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뭔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건 2년짜리는 단기 자금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아주 작사를 내놓겠다. 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그 방송에서 거칠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완전히 태도를 돌변하면서 네, 그 진짜 비둘기에서 매의 얼굴로 순식간에 지금 탈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네. 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진짜 탈을 쓴 거 척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처절한 자기 반성에서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진작 그랬었어야죠. 옛날에 나오셔서도 그 말씀 하셨었죠. 예. 아니 그때 우리 각동님도 그 질문 하셨어요. 이렇게 마일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나중에 인플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인플레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의 스탠스가 딱 그랬다니까요. 야 지난 우리 10년 동안 디플레에 엄청 시달렸고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 작년에 조장했어. 조장했죠. 네. AIT라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인플레이션 조장하는 맞아요. 거죠. 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캠핑 갔는데 이게 막 불 피울 때 처음에 숯불이 잘 안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토치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별 생쇼를 해도 얘가 잘 안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나 뭐죠? 이 휘발유가 휘발유를 부은 거지 휘발유를. 네. 그러니까 신나 위험합니다. 신나 요한가요? 학창 시절에 좀 의심됩니다. 네. 아, 예, 네. 하여튼 네. 예, 갑자기 예, 조금 흑역사가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휘발유 확 뿌려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 올라오니까. 그리고 생각했던 게 야 인플레가 제발 왔으면 소원이겠어. 맞아요. 그리고 오면 우리는 인플레 파이터야. 아유, 그 수단 많어. 물가 잡는 거는 뭐 우리 선수야. 우리 도구 많다니까. 뭐 이런. 그렇게 자만했죠. 네. 교만했죠. 네. 그랬던 것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과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손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진짜 쇳덩어리가 엄청나게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가열돼 있는데 뭐 물 한 바가지 딱
뿌린다 해서 이게 식겠습니까? 네. 안 식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그때 군불 뗄 때 얘가 불이 안 떼니까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활활 타로 했던 것처럼 얘가 웬만해서는 안 꺼지니까 진짜 물 바가지로 끼얹을 게 아니라 아이스박스를 동원해가지고 뭐 얼음 덩어리로 막 쌓아버리던지 그러니까 씨잘데기 없이 강한 긴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미리미리 했으면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가래로도 못 막으면 이거 포크레인은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여주는 결기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그래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물러서면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의사록도 보면 이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만약에 경제 주체들이 우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그러면 그게 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높일 수 있다. 오늘 그 얘기했죠.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훌륭한 무기는 신뢰예요, 신뢰. 네. 손자병법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했잖아요. 네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고 있어. 까불면 무조건 죽어. 그러니까 안 까부는 거거든요. 연준의 압도적인 무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뢰예요. 네. 니네 우리가 보고 있다. 물까? 니네 까불면 죽어. 얘가 평소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 금리를 안 올려도 그 멘트만으로도 인플레 심리가 안 올라와요.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 지금. 인플레 기대 심리 잡겠다고 했는데 네. 안 잡혀. 예. 안 믿지.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레발이라는 표현 잠깐 썼는데 벌써 지금 금리 올렸다가 올해 연말부터는 금리 내릴걸? 네. 채권 시장에서 설레발을 치고 있죠. 내년 상반기에 금리 내릴걸? 네. 그 얘기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먹히는 거야 지금. 오히려 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탈을 더 써야 되는 거지 지금. 아 이제 옷도 입어야 돼? 어. 옷까지 완전히 다. 그러니까- 내 깃털로 다 바꿔야 돼. 그리고 그냥 겁만 주고 말아야 될 거를 지금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실제로 훼손을 시켜야 돼. 그렇지. 칼질을 해서 약간 핏빛 나오게 잘라야 돼. 옛날에는 막 혼자서 칼춤만 추다 끝났는데 이젠 진짜로 촥 해가지고 옷깃이라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이 걱정이 된다는 게 옛날에는 겁만 주고 말아도 알아서 시장이 설설 겼는데 지금은 계속 이제 간보기 하는 거지 이제. 네. 연준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렇지. 지네들이 뭐 결국은 30%나 빠졌는데 이제 어쩔 거야? 뭐 이런. 금리 결국 못 올려. 못 올려. 네, 아이, 네. 이러다가 연말 되면 다시. 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그 칼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잘못하면 사람 잡게 생겼어. 사람들이 생겼지 지금. 볼커처럼. 그렇죠. 사실은 볼커는 무슨 뭐 달러를 뭐 이렇게 지킨 뭐 위대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여러 죽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볼커가 그래서 그 키가 190이 넘었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허리에 총을 끼고 다녔대잖아요, 맨날. 왜냐면 자기 죽인다는 사람 워낙 많아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번 인플레를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야 연준은 인플레이션 때려잡는 거 정말 무서워. 얘네가 한번 꼭지 돌면 이거 아무도 못 말려. 사실 그래서 그 뒤에 연준 의장들은 편하게 산 거예요. 근데 그 신뢰를 누가 깼다? 파월이 깬 거지.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연준이 이제는 그 면을 세우려면 이제는 정말 액션으로 보여주지 않고는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을 제가 계속해서 우려하는 이유가 연준의 말빨이 안 맥힌다.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칼을 쓸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두렵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번 75bp를 하고 9월 달까지 무조건 50bp를 해야 되는 거죠. 9월 달에 25bp 가면은 이건 또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인플레가 과연 어떻게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가가 100불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이제 쫄고 있는 거거든요. 오, 야, 얘네들이 진짜 6월에도 75 하더니 7월 75 또 한대. 진짜 찌는다는데? 어, 야, 씨. 가짜 아니는데.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일단 얘네도 지금 멈칫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75 했더니 유가가 진짜 막 80불까지 떨어져. 연말에 전망치 보니까 뭐 65불도 전망하는 데 있던데. 그러면 9월에 50bp 해도 되죠. 만약 유가가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거는 조건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들으면 안 해도 되지. 왜냐하면 이제 신뢰니까 이 새끼가 한 대 때리려다가
그래, 말 잘 듣네. 그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때리긴 때린 거지. 사실 75비 2번 했으면 세게 2번 때렸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대 안 때려도 되는데 네. 한두 대 맞고도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면 계속 때려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잘못했습니다. 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하면 어. 본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본다. 음. 그러고 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빨리 가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7월에 75p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기대 인플레이션을 빡빡 올리니까.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무조건 75p 해야 돼요. 네. 지금 신뢰를 위해서라도 네. 야 연준은 진짜 경기 침체 팔 하나를 내주고서라도 물가 잡는 거에 정말 집중하고 있구나. 이거 야 네. 우리 지금 까불면 안 되겠다. 음. 그런 생각 들어야 돼요. 근데 네. 지금도 아직 까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완자재나 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빠지고 있는데 이게 잠깐 눈치 보는 걸까요? 추세가 꺾인 걸까요? 물론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원자재 가격이 그 최근에 많이 좀 빠진 게 수요 측면을 좀 이렇게 반영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더 빠졌어야지. 그리고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제일 영향력과 민감도 높은 건 역시 원유가 아닐까 네. 싶은데 유가가 100불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제 여건 감안해 보면 얘가 뭐 50불 이하로 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데 약간의 어떤 투기적인 수요 플러스 또 실질적으로 수급상에서 지금 계속 공급망의 교란 요인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하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빠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를 잠근다. 잠궜잖아요. 지금 노스트 스트림인가? 그거 지금 10일 동안 그 보수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지금 여름인데도 유가가 저 정도인데 겨울 가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정말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 공급발 인플레 압력이 계속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이게 모든 게 이제 상대적이겠죠. 공급 측 요인의 물가가 줄어들어서 유가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물가 낮아지면 수요를 마이너스 100으로 죽일 거를 그냥 마이너스 50만 죽여도 돼요. 근데 얘가 계속 짱짱해. 얘는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수요를 마이너스 100을 죽일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을 죽이는 상황으로 갈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기대했다가 실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그 함부로 막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연말이 가면 어쨌든 에너지 가격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특히 러시아의 최근 입장에 봤을 때는 전혀 전쟁을 끝날 생각도 없고 그럼 과연 이게 연말 가면은 물가가 안정돼서 유가가 60불 80불 가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할지도 몰라. 이런 전망이 과연 합리적이냐. 대단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자산 배분이 별로 그 작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들을 사서 그러니까 우산장사, 신문장사처럼 비 오면 우산 팔면 되고 햇빛 쨍쨍하면 신문 팔고 아이스크림 팔면 되는데 이거는 뭐 사줄 놈이 없는지 아무도 안 사. 신문도 안 사고 아이스크림도 안 사고 네.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니까 자산 배분이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네.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만 자산 배분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 하면 결국은 주식, 채권, 뭐 잘해야 원자재, 뭐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 빼고 금 정도까지. 금 정도. 근데 비중이 많지는 않거든. 네네. 근데 그 동안에는 보면은 주식도 약하고 채권 금리도 올라서 채권이 약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국면은 채권이 먼저 조금 강세를 먼저 보여주는 기간으로 이제 좀 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국면이 그동안의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국면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시장 움직임도 금리가 먼저 좀 고점을 보고 조금씩 떨어지려고 하는 이유도 사람들의 관심은 연준이 이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니까 정말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고서라도 물가를 잡으려나 보다. 그럼 사실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에요. 네. 물가는 잡는다고 하고 경기는 침체가 오네? 그러면은 지금처럼 높아진 금리에서 채권을 사는 게 현명한 투자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물가가 안정이 되고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이 잡혀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시장도 슬슬
조정받은 주가에서 이 정도면 조금 밸류가 싸진 거 아니야? 그래도 이 기업은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주식시장도 조금 네. 투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다 죽었는데? 지금 완전 죽었는데? 결국은 주식시장이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을 하려면 순서가 금리가 먼저 떨어져야 되고요. 금리가 먼저 떨어지려고 한다면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둔화돼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주식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은 경제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 왜 경제가 죽어야 되냐면 인플레가 공급 측 요인이기 때문에 얘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경기가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주식시장은 그동안 좀 어려웠던 거고 저도 뭐 주가를 여기서 더 빠진다 막 이렇게 사실 저도 전망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반등을 하려면 적어도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이런 그 금리에 대한 부담도 좀 낮아지고 물가가 잡혀서 실질적으로 야 연준이 이제는 경기가 침체되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지나면 이제 돈도 좀 풀어줄 수 있고 다시 통화 정책도 완화 사이클로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주식도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겠냐. 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올라면 일단은 금리가 먼저 빠지는 게 선행돼야 되는 순서니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되면 그때는 주식으로 비중을 늘리는 약간 시간차 공격이 필요한 네. 자산 배분 시점이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원칙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채권 시장 팬이 끝나고 나서 바로 베어 마켓 랠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네. 우리도 미국 같이 채권 시장이 약간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베어 마켓 랠리 정도는 뭐 나올까 미국을 닮아서 그런 가능성은 없잖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희망 회로를 좀 돌리고 왔습니다. 네. 뭐 또 그러니까 그러려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연준이 정말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실제 요번에 의사록에도 그런 문구가 나와요. 통화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리스트릭티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리스트릭티브는 뭔 뜻이겠어요? 결국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네. 경기를 부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기에 제약을 가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거고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침체를 가져오지만 그렇게 해서 물가가 2%대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더 좋은 거다. 그리고 그건 결국 또 주식시장에도 좋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빨리 물가를 먼저 잡기 위한 강한 긴축이 빠르게 나와주는 게 고통을 짧게 끝내는 길이다. 네. 이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네. 피하면 늘어집니다. 빨리 그냥 맞을 거 초장에 맞으면은 먼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었고 지금이라도 빨리 파파박 해서 10대 때려야 될 거를 한 3, 4대 때리니까 알아서 정신 차려서 나머지 5대는 안 때리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기대를 우리가 먼저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우리는 야 진짜 얘네 할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빨리 끝난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휙 시간이 가버렸는데요. 네, 오늘 IBK 연금보험의 박정현 본부장님 모시고 미국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이것들이 해결되려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박정현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